자, 최신 2월부터 5월까지 중요 판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문제를 보면 문제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이번에도 최신 판례가 바로바로 반영될 수도 있어요. 서울시보다 국가직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국회직 같은 경우도 최신 판례가 바로 반영됐었죠. 그 후박 착성행위 판례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케이스로 물어봤었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는 잘 모르겠고 국가직에서는 바로 반영될 게 중요한 게 몇 개 나왔죠. 그렇죠? 바로 반영될 만한 것이 2월부터 5월 사이에 몇 개 나왔고, 바르면 서울시에도 뭐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자, 문제 1번. 한국철도공사의 상근 직원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위원이 나왔죠.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영의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도 위원이 있었죠. 대통령이 영의 정하는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원이었죠. 이번에는 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위원이 나왔죠. 우리 선거법에서도 공사의 그 상근 임원은 입후보가 제한되죠. 입후보가 제한되는데, 직원은 입후보가 허용되죠. 입후보가 허용되는데, 선거운동 금지는 지나치다. 그렇죠? 입후보도 가능한데 왜 선거운동을 금지하느냐? 입후보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금지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입후보가 좀 센 거죠. 입후보까지는 가능한데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53조랑 60조랑 차이점이죠.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53조에서는 그 공무원이나 이런 정부 투자하는 임원에 대해서, 상근 임원에 대해서 입후보가 제한돼 있죠. 상근 임원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60조에서는 이제 임원만 아니라 직원까지 금지시켰던 거예요. 선거운동은. 53조는 입후보 제한이고 공직선거법, 60조는 이제 선거운동 금지죠. 근데 법 체계를 보면 53조에는 상근 임직원 이렇게 안 돼 있고 상근 임원으로 돼 있죠. 왜? 직원이 위원이 나왔죠. 직원이 위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직원의 입후보 제한이 위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직원 부분은 빠져가지고 상근 임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60조는 상근 임직원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상근 임직원. 53조는 상근 임원. 여기는 상근 임직원. 그래서 이번에 직원 위원이 나온 거예요. 옛날 입후보 제한은 직원에 대한 입후보 제한 위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법이 상근 임원으로 한정했는데 60조는 위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상근 임직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직원 부분에 대한 위원이 나왔다 그렇죠. 53조에서도 직원이 입후보 제한 위원이 있고 직원의 선거운동 60조도 위원이었죠. 근데 이제 겸직 금지는 여전히 상근 임직원이죠. 현재 기준으로 임직원이죠.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지방자치법 조문이죠. 지방자치법 33조. 지방자치법 33조에서 상근 임직원의 겸직 금지, 뭐와의 지방원의 겸직 금지는 위원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투자기관 등에 대한 공사라든지 이런 대한 직원의 입후보 제한 위원, 선거운동 금지 위원이 나왔었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근데 겸직 금지는 위원이 아직 안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이제 뭐 이건 이해되죠. 병사들, 군대 간 병사들, 군인들의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 나왔죠. 그렇죠? 뭐 군인의 성격상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당연하죠. 제3자를 하더라도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후보자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제3자도 후보자를 위한 이런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죠. 기부행위가 금지됐죠. 나라도 이런 박원순이 내가 시장을 예를 들면 지지한다 가정해 보세요.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 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박원순 시장 찍어주세요. 내가 한탕 낼게. 그래가지고 맨날 쇠고기 사주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3자 기부행위도 금지되어 있는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금지되어 있는 건 합헌이겠죠? 합헌입니다. 2번. 행복주권, 자 합헌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번이죠.
그죠? EBS 연계 알죠? 수능과 EBS 70% 연계 조항 드디어 심판 대상이 됐는데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나왔죠. 알다시피 사교육 뭐 약화, 사교육 문제 이런 해소 차원에서 나온 것이니까 공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합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고3이나 뭐 이런 애들은 괜찮은데 교사가 청구했고 그 다음에 성인인 부모가 청구했는데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어요. 자기 관련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11번에 가보세요. 11번에 2번, 3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11번에 2번, 3번. 11번 문제에서 2번, 3번. 그 2번은 누구죠? 성인의 자녀를 둔 청구인이죠. 성인의 자녀를 둔 청구인. 성인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아니고 부모들에게 따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정해서 자유관성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미성년자란 몰라도 성년의 자녀를 둔 2번 성년의 자녀를 둔 여러분 저 다시 재수를 해요. 재수해가지고 지금 수능 다시 온다 가정해봐. 여러분 부모가 청구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청구해라. 나이 먹은 사람들인데 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성년의 경우는 부모에 대해서 별도의 자기관성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별도의. 그다음에 3번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봤죠. 교사들의 법적 관련성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하여간 근데 이제 뭐 고3 애들이란 재수생들이 일반적인 재수생들이 청구했을 때는 자기관성이 있었겠죠. 본안에 들어와서 합헌이 나왔던 것은 사교육비 경감 이런 차원에서 물론 합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년의 부모 청구 자유관성이 없다. 그다음에 교사들 청구 자유관성이 없다. 그러나 뭐 재수생이나 고3 애들이 청구한 것은 자유관성이 당연히 있겠죠. 본안에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헌이 나왔다. 자, 2번 음주운전 후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후 벌금 이상 형을 다시 받았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계속 이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총포 갖지 마라. 왜? 아무래도 준법 의식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 법을 약간 무시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포 가지고 있으면 사고 난다. 그래서 준법 의식이 약한 사람한테 이걸 주다라면 사고가 나죠. 사고 예방 차원에서 총포 소지 허가 결격 사유로 한 거 합헌이죠. 총포 소지 허가 결격 사유로 한 것. 이해되죠? 뭐 이게 이런 건 뭐 공부할 필요 없겠죠, 뭐. 세 번째, 자 불법 체류자가 있었다 이게야. 1번 강제 퇴거 명령을 받습니다.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 명령을 받죠. 근데 이제 퇴각이 전 단계에서 송환에 있을 때까지 보호 시설에 보호가 된단 말이죠. 바로 안 나가고 얼마간 이제 거주할 거 아니에요, 국내에. 그러면 보호 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신체의 자유 침해냐?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 강제 퇴거 명령 내리고 바로 송환하기 힘들다고 해서 밖에 풀어놓으면 또 어디로 사라진단 말이죠. 또 경기도 안산 뭐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사라지면 못 찾아요. 못 찾는다고 그래. 들어보면은 찾기 힘들대요. 하도 요새는 뭐 경기도 안산 이쪽 공단 지역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출입국 공무원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힘들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체의 자유 뭐 침해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불가피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인권 차원에서는 좀 그렇지만 뭐 재판도 없이 말이야 일종의 구금되는 거 아니냐. 뭐 징역형 선고받고 뭐 이런 거듯이 재판도 없이 이러는 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소지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밖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세요. 그러면 또 어디 공단 일에 쓱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강제 출국시킬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불가피한 거 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어떻게 보면 2번이죠. 2번의 경우 이제 같은 심판 대상인데 적법절차 원칙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 이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게 보호시설에 일종의 감금시켜 놓는단 말이죠. 법원이 아니라. 그럼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더 아름답지 않았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법원에서 계속 사고 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양승태 법원 진짜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마음이야 진짜. 현재 대법원장이 그 얘기했잖아. 정말 너무너무 참담해서 말할 수가 없다. 이 보고서를 본다.
일부가 밝혀졌는데도 이런데 내 생각에는 심각한 게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돼. 대본장이 진짜 막 내가 그 멘트를 자세히 몇 번 읽어봤어요. 김명수 대본장 무슨 얘기하는지. 정말 보고서를 보는 순간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할 말을 잃어서 그 정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양스태 당시에.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대표적 세력. 헌법 103조가 걸레자가 된 거야.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응?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어 진짜 그렇지 이게. 응? 응? 여러분 공무원대도 그렇고 절대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그렇지? 하여간 그래도 검찰도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법무부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도 법원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게 논란이 됐던 그거예요. 법원이 결정하지 않고 법무장관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절차상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법무장관이 결정한다는 면에서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죠. 근데 행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법무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보호시설의 구금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혼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여간 뭐 합헌이라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3번 이중처벌. 이중처벌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지는 문제로서 국가법 위반자에 대해서 유기형을 선고할 때 자격증까지 병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반되느냐? 역시 안 된다고 봤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중처벌이 위반되는 게 거의 뭐 없죠. 형벌 빼놓고는 뭐 마땅하게 없고 현재 판례상은 형벌 과태료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정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겠죠. 이 정도 말한 거 외에는 이중처벌이 없는 거야. 형벌은 당연히 이중처벌이고 형벌 과태료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정신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헌재 입장. 대법원 입장 아니다. 나머지 어마어마한 판례가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는 판례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는 판례가. 이중처벌에 대해서는 보면 판례문 읽다 보면 야 이런 내용도 있었어? 너무 많아. 사건마다 요새는 문제가 돼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 보면은 뭐 1년이면 한 40-50개가 나와요. 그거 어떻게 다 공부하냐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 안 된다고 답하세요? 과태료까지만 현재 판례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될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형벌 뭐가 나오면 일단 아니라고 그냥 여러분들은 답하는 게 더 편하다. 그냥 자격증지까지도 이렇게 정리하고 손 띄면 편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반민족법이 이렇게 새롭게 아예 또 만들어져요. 기존의 반민족법이 있고 거의 뭐 전부 또 개정이 또 돼요. 완전히. 근데 이제 국법에 따라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결정된 사람을 신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하는 말이 여기서는 내가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났더라도 신법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완영 같은 사람 또 해줘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국법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신법에 따라 반민족 친일 행위자 뭐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너무 소요가 낭비가 된단 말이죠. 뻔한 사람들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위원회가 심리할 대상이 많죠. 역사적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또 이렇게 하려기 힘드니까 뭐라고 되냐면 신법에 국법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은 신법에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보시면 4번 편의상 지금 말하는 편의상 종전 처분으로 새로운 처분을 가름한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느냐 허용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종전의 처분이 뭐예요? 반민족 행위자다라는 처분. 근데 신법에서는 그냥 종전의 처분이 있으면 그냥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니까 가름하죠. 가름한다. 가름하는 게 허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허용되지 아니함으로 X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위반된다 X. 이런 소수 의견 얘기죠. 소수 의견에서는 위반되는 거로 봤죠. 이제 다수 입장에서는 야, 그 뭐 번거롭게 또 하냐 처음부터 위원회가 그럼 맨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느냐 같은 사람에 대해서 그건 좀 낭비 소지가 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다음 이 판례에서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 이 법률이 진정소위법이라고 했어요. 진정소위법이지만 물론 허용되는 진정소위법이 있죠. 진정소위법이지만 허용되죠. 왜? 뭐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완용 행위는 이미 종료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에 와서 반민족 행위자라고 결정하는 거다. 그러면 이미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 지금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위법이죠.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정소위법이면 허용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일재산 국고 귀속처럼 친일재산 국고 귀속처럼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결정도 그러하다. 진정소위법이죠. 이 법률들이 합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쪽은 이원인 게 없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이원인 게 없어. 이원이면 나오면 큰일 나죠. 나라 난리 나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관련돼서는 이원인 게 없다라고 때리면 되는 거야. 자세히 읽지 말고. 시험장 가면 뭐 다 읽어보나 이런 거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 나왔다 하면 합헌이다라고 때리는 거야. 그다음에 4번 아주 심각한 판례가 하나 더 나왔죠. 뭐 언론에서는 이게 아직 이건 뭐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헌법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죠. 상당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그렇죠. 자, 외국인이 지금 수단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난민 인정을 신청했는데 불인정됐어요. 난민 알죠? 난민. 그래서 이제 송환을 하기 전에 이 사람도 송환 대기실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인천공항에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송환 대기실에 갇혀 있단 말이죠. 송환 대기실에. 그래서 변호인을 만나고자 했어요. 근데 변호인 접견이 거부당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행정 절차라는 거야. 뭐 이게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단 말이죠.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위에서 세 번째 줄 인천공항 위에 세 번째 줄 문제에서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장 좀 낯설죠? 이 출입국 관리소장이요 옛날 용어로. 출입국 관리 알죠? 출입국 관리국 알죠? 출입국 관리소장 인천공항에 있는 이게 법 용어가 좀 바뀐 거예요.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장인데 이 사람이 난민 인정 회부 불회부 결정을 해갔는데 이걸 취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만나고 싶다라고 접견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정점이 우리가 헌법 기본 강의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모의고사 할 때도 강조했던 게 헌법 12조 사항은 형사 절차다. 형사 절차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거 기억을 하겠죠? 그거 기억하면 안 된다 이제는. 판례가 변경됐어. 판례가 변경됐어. 자, 해설부터 볼게요. 해설부터.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고 있어. 아이 참. 자, 4번에 3번 해설지 먼저 보세요. 4번에 3번 봐보세요. 4번에 3번 봐보세요. 4번에 3번.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헌법 12조 사항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행정 절차에 형사 절차가 아니야. 중요한 건 형사 절차는 당연한 건데 형사 절차에 구속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되느냐. 변호인 조력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변호인 조력은 형사 절차에 한정된다. 나머지 절차는 아니다. 라고 누누이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데 판례가 변경됐어. 그죠? 그래서 아래에서 6, 7번째 줄에 가면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 12조 사항의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형사 절차에서 출입관리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옛날에 해왔었는데 판례를 변경한다. 그래서 이게 형사 절차만 아니라 이제는 행정 절차에서도 변호인 조력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변경된 아니에요. 민사소송, 뭐 우리가 헌법소송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직 이런 건 변경된다는 말이 없어지니까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하시고 하나만 추가해란 말.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의 구금의 경우에도 12조 사항이 적용된다. 12조 사항이 적용된다. 형사 절차 한정되지 않고 행정 절차의 구금에도 헌법 12조 사항이 뭐가 변호인 조력 적용됩니다. 판례가 변경됐어요. 변호인 조력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같은 얘기인데 사실 논리적으로 5번부터 봐보세요. 5번 해설지 5번 봐보세요. 해설지 5번을 보시면 그럼 이제 12조 사항에서 체포 구속됐을 때 변호인 조력이죠. 체포 구속됐을 때 변호인 조력이죠. 근데 체포 구속이 안 된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이 인정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배웠어요. 자, 체포뿐만 아니라 불구속 수사 과정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헌법 용어상은 체포 구속이라고 규정돼 있으나 불구속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헌법 조항은 없어요. 확실합니다. 없지만 해석론적으로 불구속도 적용됐죠. 근데 이 구속에 이번에 구속의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12사항에 행정 절차에 따라 구속된 경우 지금 지금도 일종의 이제 구속돼 있는 거라 본단 말이죠. 어? 지금 비행장에 인천공항장에서 지금 인천공항장에서 송환 대기실에 지금 구금돼 있는 거 아니야? 송환 대기실에 지금 구금돼 있죠. 어? 그런 경우에 또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5번 얘기죠. 5번. 그래서 이 구속의 개념은 위에서 네 번째 줄 해설 5번에서 네 번째 줄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속은 그래서 형사 절차의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의 구속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에 의해서 구속됐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서 지금 구속된 거 아니야. 구속됐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12조사항에 적용돼서 변호인 조력이 가능하다. 이게 적용거문은 변호인 조력 침해죠. 그래서 지금 6번, 4번, 6번 문제로 와보세요. 문제로 4번에 6번 읽어보세요. 문제로 4번에 6번 읽어보세요. 4번, 6번. 출입국항에서 4번, 6번입니다. 문제.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아 송환 대기실에 있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재판청을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호사 접견 신청 거부는 재판청을 한 내용으로서 재판 청구권의 내용이다. 이게 청구인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이 사건 변호사 접견 신청 거부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재판청은 침해다. 이게 X야. 이건 별개 의견인데 다수 입장은 12조 사항의 위반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별개 의견은 여전히 뭐야? 형사 절차에만 적용된다는 거야. 12조 사항은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는데 지금 행정 절차상의 구속이기 때문에 12조 사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의 문제죠? 27조의 재판 조건의 문제인 거야. 그 재판 조건 침해다. 우리가 그런 사건 많이 있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구금돼 있는 사람이 뭐 헌법선을 청했는데 변호사 만나는 과정에 녹음을 당했다든지 접촉 차단 시를 만나겠다든지 이런 경우 몇 조였죠? 27조였죠. 월 4회 사건도 기억나나요? 월 4회 접견해라 라는 수용자들 월 4회 접견해라 라는 사건도 다 몇 조 위반이었죠? 헌법 27조 청구권 침해했죠? 재판 청구권. 왜 형사절차가 아니니까 헌법소원 청구했고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판 청구권 침해했죠. 변호인조력 침해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출입국 관련돼 가지고 지금 구금돼 있는 사람에게도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12조 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27조 1항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야. 27조 1항의 문제다.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다라고 하는 거야. 변호인조력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인조력의 문제. 이건 근데 별개의 의견이다. 주문은 같은데 주문은 이런 이유가 달라. 주문은 우리도 그렇죠. 인용 결정해야겠다. 그런데 변호인조력 침해가 아니고 재판정은 침해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의견이야. 주문은 같은데 인용이라는 주문의 형태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호인조력 침해가 아니고 재판청구만 침해다. 그러면 별개의 의견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별개의 의견이 뭐냐면 신행정수도법 판례인 거야. 신행정수도법이 어디 위반됐죠? 헌법? 신행정수도법. 헌법 130조의 국민투표권 침해했죠. 72조의 국민투표권 침해라는 것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별개의 의견인 거야. 그러면 이분은 72조 위반돼서 위헌이라는 거야. 신행정수도법이. 뭐가 아니라? 130조가 아니라 130 위반은 아니고 72조만 위반된다. 그럼 별개의 의견이야. 근데 72조 국민투표권 침해다. X인 거야. 틀린 거야. 헌재 입장이 아니야. 헌재의 법정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일부 의견에 불과한 거야. 보충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도 같고 이유도 같은데 추가적인 얘기를 하는 게 보충 의견이에요. 그래, 나는 변호인조력도 침해지만 예를 들면 재판적으로 침해라고도 생각한다. 그럼 이게 보충 의견이 돼버리는데 이 별개 의견은 주문에 이르는 주된 이유가 자체가 헌재 입장과 달라요. 그건 별개 의견이고요. 헌재 입장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판청구 침해가 아니라 변호인조력 침해인 거야. 변호인조력 침해인 거다. 그럼 이 사람은 6번인 사람은 2번을 얘기했던 거야. 2번과 6번이 별개 의견이야. 2번과 6번이 여기서. 2번 봐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자, 2번에서
이게 세 번째 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헌법에 예정된 구금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2조 사항에 규정된 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게요.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응?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12조 사항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변호인 접견 신청 거부에 대한 청구인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 침해가 아니다. 그렇지만 6번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6번이다. 이게 별개 의견이야. 별개 의견. 2번과 6번이 같은 사람이 낸 별개 의견이야. 2번과 6번이. 2번, 6번. 헌재 입장 아니야. 헌재 입장은 뭐라고 해? 변호인 조력 침해다. 변호인 조력 침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다. 12조 사항 위반인 거야. 응? 그게 이제 4번이지. 4번. 그지? 4번이 헌재 입장이야. 정확하게. 예? 접견 신청을 거부한 건 변호인 조력을 침해한다. 이게 헌재의 결론이야. 4번. 4번. 이건 0이죠. 그렇죠? 이건 0이고 그렇죠? 이건 0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5번 구속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 절차상의 구속. 행정 절차상의 구속. 출입국 관리법 등에 따른 구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X죠? 포함된다니까. 그다음에 행정 절차에 따른 구속 변호인 조력이 인정이 안 된다. X죠? 5번? 5번 X. 그다음에 3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관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죠? 적용된다. 판례가 병에 적용된다. 응? 적용된다. 2번도 틀렸죠? 1번은 저 수용의 주체다.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 청장이 청구인을 송환대기실에 수용한 주체가 됩니다. 수용한 주체다. 수용한 주체다. 주체다. 그 다음에 2번, 1번은 맞아요. 2번은 구금 상태에 있지도 않고 12조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X. 구금 상태에 있는 거고 변호인 조력을 인정받고 변호인 조력 제한이죠. 제한이고 더 나가서 침해다. 4번. 제한이고 침해죠. 더 나가서 4번. 3번 적용도 힘들다. 적용되죠. 적용됩니다. 그렇죠? 자, 이 판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래에는 형사 절차에 한정해서만 12조 사항이 적용된다는 판례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변호인 조력은 12조 사항은 어디까지도 행정 절차의 구금의 경우에도 12조 사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송환 대기실에 구금시켜 놨을 때 변호인 조력이 적용된다? 된다. 접견을 거부했다? 변호인 조력 침해다?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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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12조 사항의 구속은 모두 포함한다? 행정 절차상의 구속도 포함한다. 형사 절차 한정되지 않는다. 형사 절차상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 따른 구속의 경우에도 12조 사항이 적용돼서 변호인 조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송환 대기실에 구금돼 있을 때도 변호인 조력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접견 거부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다. 침해다. 이건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별개 의견은 여전히 옛날과 비슷한 논리를 갖고 있죠. 옛날과 비슷한 논리를 가져가지고 변호인 조력은 형사 절차에만 적용되고 출입국관리법은 형사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급은 12조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취소송을 제기했죠. 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정되는데 그러면은 그 경우 재판 종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근데 법률의 근거 없이 변호인 조력을 접견을 거부시켰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27조의 재판 종권 침해다. 라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 헌재 입장은 아니다. 헌재 입장은 아니에요, 이거. 헌재 입장은 아니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존의 판례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빼놓고는. 여전히 헌법선을 청구했을 때 접촉 차단 시설에 만나겠다든지 접촉 차단 시설 또는 녹음을 했다든지 또는 수용자들 월 4회만 접견을 허용할 때 변호사 접견을 포함시켰다든지 이건 여전히 12사항의 문제가 아니고 27조의 문제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27조 재판청권의 문제인 거야. 여전히. 근데 이것만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관리법상에 구금됐을 때 행정 절차에 구금됐을 때도 변호인 조력이 적용된다는 판례 변경이 있었다. 너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판례 변경이 다 또 됐다 그래가지고 또 엄한 소리 많이 돌아다닐 거야.
어?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참 중요한 판례가 또 나왔는데 4월 달인 판례인데,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관련 헌재 판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2조 3항과 16조간을 해석을 했어요, 헌재가. 우리가 보면은 12조 3항은 단서가 있죠. 단서,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 도주 의료 증거인멸했을 때 장기 3년 이상의 경우에는 그죠? 영장지 예가 있죠, 그렇죠? 사전 영장지 예가 규정돼 있죠. 근데 16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죠. 헌법 16조는 영장지 규정은 있지만 뭔 없다? 단서가 없죠. 현행범이라든지 긴급 체포의 경우는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단서가 없죠. 단서가 없다. 여기까지는 확실해. 니은 봐보세요. 5번의 니은. 여기까지 확실합니다. 12조 3항과 달리 헌법 조문이니까 16조에는 이렇게만 규정되고 있어서 영장주의에 대한 애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다. 확실합니다. 12조 3항과 16조의 차이점이죠. 여기까지는 확실해. 그런데 디귿. 헌법 16조는 그런데 이제 그럼 12조 3항은 예가 있기 때문에 예가 인정되는데 두 가지 경우. 16조는 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디귿. 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건 맞는데 앞에 문구는 맞아요. 그런데도 예를 인정했다. 예를 인정했습니다. 판례상 예를 인정했어요. 판례상 예를 인정했다. 주거라는 이러기에 이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단 말이죠. 칼이 있단 말이에요. 칼. 살인 사건에서 칼이 집에 있단 말이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긴급한 사정이 있다든지, 사장의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시간제로 긴급 체포와 비슷하게 긴급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주거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있어. 칼이 있어. 이런 거는 또 긴급할 때 뭐 현행범을 쫓으러 들어간다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현행범이 집에 들어갔어. 영장이 없어. 집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 들어갈 수 있다 봐야지. 경찰 따라 영화 안 봐? 영화 보면 따라 들어가잖아. 영화도 보면 경찰이 그죠? 현행범이 도망가면 따라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애를 인정할 수 있다. 애를 인정할 수 있다야 디귿 X입니다. 애를 인정할 수 없다. 애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16조에 애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리을은 안 된다 봤어요. 필요할 때라는 건 너무 넓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라는 것은 너무 넓은 용어라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필요한 때라는 것은 너무 넓어. 필요한 때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냐에 대해서 너무 넓게 이게 주거에 대한 영장을 주거에 대한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갔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영장지 정신 위반된다. 두 가지로 이제 한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거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라고 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장지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미음은 뭐 의미는 별로 없는 얘기인데 이런 말 했어요. 16조를 앞으로 헌법 개정할 때 손을 봐라. 보통 헌법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헌재가 16조를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16조는 위헌 결정한 건 아니고 16조도 12조 3항처럼 단서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개정할 때 뭐 참조하세요. 뭐 이 정도로 말했는데 이게 언론에 이제 크게 실렸죠. 미음이 보면 신문에 크게 대문장하게 실려가지고 오히려 이게 유명해졌는데 하여간 뭐 16조를 위헌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헌법 조문은 위헌 심사에 대응이 안 되니까 16조를 위헌이라 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 자체가 16조가 좀 결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헌법이 개정될 때 이런 취지를 얘기했으니까 16조가 위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심사 대상이 안 되죠. 헌법 조문은 기억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는 않죠. 다소 약간 넓은 의미는 사용했지만 의미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피의자가 이게 그 체포할 피의자가 죽어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미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봤죠.
자, 명확성치 위배되지는 않지만 영장주의는 위반됐죠. 이 법조문 기억하셔야겠죠? 이 법조문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할 때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은 명확성치가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영장주의는 위반된다. 그다음에 헌법 12조와 16조를 구별해서 단서가 있는지 잘 보시고 자, 12조는 영장주의 단서를 예를 뒀죠. 그다음에 16조는 영장주의 예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다음에 16조의 해석론적으로는 영장주의 예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 딱 정리하고 손 띄면 되겠습니다. 사생활 우리가 이제 범죄 성범죄 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돼서 위헌이었던 게 뭐 있었죠? 등록 조항이 위헌이었던 것은 그렇죠.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 조항의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제 결론이 있었죠. 근데 이제 도찰이 있죠. 도찰의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 조항 자체는 합헌이었는데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야. 20년간. 근데 이 법이 개정된 게 이거야. 자, 20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었죠. 그래서 위헌은 위헌이었죠.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침해인데 이번에 나온 것은 6번의 1번 문제에서 자,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는 자, 15년 동안 보존한다. 이건 합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보고 때릴 때 이제는 도찰 관련돼 가지고 20년인지 10년인 15년인지도 보고 때려야 돼. 20년에서는 불합치 결정이 나왔죠.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침해했죠. 근데 15년에 대해서는 합헌했다. 그때 불합치 결정했다는 이것도 마찬가지. 왜 위헌 결정 안 했느냐? 일률적인 20년이 문제라는 거야. 도찰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도찰도 범죄 경중이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죠. 아주 심각한 도찰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도찰까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 그때 무조건 20년, 이게 일률적 20년이 위헌이었걸랑. 그래서 법을 개정해라. 무조건 20년 하지 말고 범죄 경중에 따라서 보존기간을 달리해라. 이런 취지로 불합치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법이 개정됐는데 도찰로 징역 3년 이하 나왔을 때는 15년간 보존하겠다. 이건 적정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 볼 때 도찰 관련해서 볼 때 등록조항 자체는 합헌이었고 보존기간 20년은 위헌이었고 그다음에 15년 합헌이었다. 단순하게 때리자면 이렇게 구별해서 때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송수신이 완료된 문제 6번에 2번.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 비밀보호법은 위헌이냐? 위배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침해냐? 아니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야. 내가 애랑 전화를 했단 말이죠. 애랑 이제 전화를 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나한테는 알려주는데 수사 대상이 된 사람한테는 당신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누구한테 전화했고 문자는 뭐 보냈고 이런 거 뒤져봤다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는데 이쪽한테는 안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야. 심판 대상이 법률이 이걸 합헌이다 했다 그랬죠. 합헌. 2번 다시 읽어보세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 전화했어요. 문자 보냈어. 압수수색 사실을 수사 대상이 된 가입자 황랑기한테는 통지해줘야 돼. 당신 전화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됐다. 상대방 얘한테는 안 알려준다는 거야. 여기서 합헌이 나왔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그 수사는 됐는데 무죄가 나올 수가 있거든 내가. 내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상대방이 내가 전화한 사람이 얘만 있겠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있단 말이죠. 100명한테 이게 다 압수수색 됐다는 거 알려주니까 마치 이게 무죄가 나왔을 때 내가 범죄자처럼 주변 사람들이 볼 거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랑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다 알려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합헌이 나왔어요. 이런 것만 결론만 알면 되는 판례지. 이런 것도 맞지. 이런 간단한 재산권은 중요한 판례는 없었어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게 2년 미만일 때는 부동산을 매각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건 이제 농업회사법인인데 농업회사법인이 이제 농사지려고 이제 농업회사를 요새는 많이 만들어요. 농장 이런 거 있잖아요. 큰 농장 이런 것은 법인이 있어요.
근데 취득해놓고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원래 농사짓고 뭐 또 농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야. 나중에 뭐 숙박시설을 만든다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농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많겠죠. 농사 짓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세금 감면이 많다는 거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농업회사법인도 그런 거야. 세금 감면이 되게 많아. 취득세라든지 이런 감면 조항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농사지라고 해서 이게 감면해 주는 거지. 땅 살 때, 농지 살 때란 땅 살 때, 농촌에 땅 살 때 농사지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거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감면해 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거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사 짓는다고 사놓고 말이야. 그래서 감면해 줬더니 숙박시설을 만들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숙박시설 만들고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추징해야죠. 당연히. 합헌이죠. 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계 존속의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응? 재산권을 침해한다. X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애들 안 돌봐주는 애도 있죠. 애들을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신경 안 써. 그래서 부양의무를 이행을 안 해. 학교도 안 보내고 말이야. 학교도 안 보내고 학교 가지 말라고. 네가 무슨 공부냐? 농사나 줘. 라든지 돈이나 벌어와.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을 걸라. 근데 이제 아들, 딸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들, 딸이 죽어. 그때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 아버지, 엄마에게 상속권 인정할 것이냐? 그럼 상속권 결격사유로 하면은 저 상속권 인정이 안 되는데 결격사유로 안 돼 있는 거야. 법에, 민법에. 그러니까 아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죽었어. 그럼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는 농땡이 부모도 상속을 받아. 이게 법률이다. 그치?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피상속인에 대한 아들이나 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죠. 직계손속. 이 경우는 상속 결격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민법이. 그러면 재산권 침해냐? 아니다.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결격사를 하면 또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왜? 부양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가 아주 애매하걸라. 아주 애매해요. 아주 애매해 진짜. 아주 애매해 그렇죠? 우리 아버님도 맨날 자기가 다 키웠다고 그래. 우리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애매한 경우가 우리 엄마가 다 키운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네. 우리 아버지는 사기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는 전문가. 이 집안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지 집안에. 우리 아버지도 이게 평생 사기당하고 살았어. 젊었을 때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그러니까 집안은 걷어내지. 맨날 남한테 속아. 그래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맨날 이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와서도 사기당할래 몇 번 바꿀라. 내가 봐도 저건 아닌데 옆에서 들어오면 저건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휴전선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팔면 돈이 된다는 둥. 어쩌고서 와가지고 휴전선 안에 들어가서 거기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 투자하라고 말이야. 응?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한 거야. 기준이. 부양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가 애매한 거야. 다 부모들은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법으로 이게 판단하기 힘들다 이게. 그래서 그냥 부모라면 그냥 인정하겠다라는 법정에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냥 부양의무를 이행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진단 말이지.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애매한 게 너무 많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기억하셔야겠죠? 특별관리 지역에서 지목이 대지. 대지는 이제 땅의 목적이 건축이에요.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거지. 대인 토지.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만 건축할 수 있다겠죠. 단독주택 만들려면 기존에 지목이 대지인 건축할 수 있는 땅. 기존에 단독주택이 있었던데 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특별관리지역에서 자연환경도 보호되고 무단개발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막 무단개발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자연환경을 해치니까 부득이한 거로 봤죠.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4번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액은 공무원 퇴직금액, 조기 퇴직금액에 중 혼인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서 퇴직금이 2억이야. 근데 퇴직한 다음에 바로 이혼한다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제 퇴직금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한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나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1억씩 나눈다든지 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되는 그에 따르도록 한 연금법은 재산권 침해 아니란 말이죠. 합의를 한다든지 법원에 판결이 나오면 그게 더 우선되는 거죠. 내가 합의했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면 연금은 내가 받을 테니까 집은 네가 가져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 이혼할 때 연금은 내가 받을 테니까 여기 있는 집은 부인이 가져가라. 나는 이 돈만 갖고 나 살겠다. 연금 받고 이러면은 이거 분할 안 해줘야 되는 거야. 연금을 당사자가 합의가 더 문제는. 민법은 원래 그렇죠. 민법의 성격상 사적 자치 때문에 합의가 먼저인 거야. 그래서 합의하는 게 먼저다. 또는 법원에 이혼 당시 이혼 재판해 가지고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 하는 거지 뭐. 그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법률이 적용되죠. 위에 있는 법률에 결혼 연수 해가지고 곱하기 기준이 있겠죠. 몇 년 결혼했고 몇 년 살았고 이렇게 해서 계산 방식에 따라 분할하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합의. 당사자 간 합의. 법원에 이혼 시 그 재산 분할 결정 이런 걸 더 우선시킨다라는 것이 그다음 얘기인데 그렇죠. 민법의 성질상. 매출액을 차등기는 차등료율을 적용하여 보세 판매장 특허수를 정한다. 그러면 그 보세 판매장 알죠? 그 관세 안 내는 지역 듀티 프리 이래 가지고 막 써져 있잖아. 어디 가면 그죠? 거기에서 이제 판매했을 때 이제 이게 특허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행정법적으로 따지면 특허란 말이죠. 그렇죠? 보세는 특허란 말이죠. 그렇죠? 원래 세금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렇죠? 이게 특별한 허가죠. 이런 경우에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5번에 매출액 기준 해야죠. 뭘 기준하겠어? 수익률 기준하면 이게 계산이 안 돼. 순수익률 기준이면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하는 거 합헌. 6번째, 개정된 회원법상의 한정 면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면허의 근거가 상실되는 기존 한정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반 면허를 받은 것을 의지하는 경과 조항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정 면허라는 게 일종의 독점권을 주는 거야. 10명만 할 수 있는 10명. 10명만 한정해서 면허를 준 거야. 우리만 10명만 하는 거야. 추가로 못 들어와. 이게 독점을 보장해 주는 거야. 10명들이. 이게 한정 면허 제도인데 이게 폐지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왜 쟤네 10명만 특권을 주는 거냐. 그래 일반 사람이 문제가 뭐라고 하니까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반 면허로 바꿔. 일반 면허는 뭐예요, 이제는?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딸 수 있걸라. 옛날에 한정 면허니까 10명만 되는데 이제는 요건만 갖추면 요건을 갖추고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될 수도 있걸라. 그러면 한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일반 면허로 전환시키는 내용인 거예요. 옛날 한정 면허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제는 특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면허로 바뀐다. 그렇죠? 그 금단 조건이 폐지된 건 비슷하다 이게야. 우리 역사 시간에 유기전 애들 금단이 폐지돼서 이제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야. 그때 기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일반 면허 그냥. 합헌이죠 당연히 거죠. 8번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는 응급 법률 합헌. 119가 아니라 병원들 있잖아. 그래서 119 병원 차 말고 일반 병원차들이 있죠. 일반 병원차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있는 거야.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이게 해야 된다. 가까운 지역이겠죠. 합헌이죠. 그렇죠? 지역마다 따로따로 해주는 거지. 의료기관 시설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하여 약국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거. 합헌. 의약분업.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분업. 병원 안에 약국 차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4번째. 활동 보정 기간에 지급하는 시간당 급여 비용을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9천 얼마. 공휴일은 만 얼마로 하는 장애 활동 지원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는 합헌이냐? 합헌이죠. 이게 이제 활동 보조 기간에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 비용을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000원대, 공휴일 때는 13,000원. 그러니까 이제 활동 보조 기간에서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급여를 너무 적게 주는 거야. 이게 솔직히 장애인 자원봉사가 아닌 경우는 되게 힘들죠. 장애인들 옆에서 서포트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은 임금을 자꾸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그 급여가 너무 싸니까 이게 지원자들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고시에 규정한 거야.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9,200원 이렇게 시간 비용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좀 높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13,860원으로 정한 것 적절하죠. 이래야만 이제 보조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이 정도 돈을 받아줘야지 적극적으로 나설 거 아니.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 보조 기간이죠. 활동 보조 기간
업체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세질 거 아니?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냥 오히려 장애인 보호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봐야죠. 이 정도는 줘야 또 장애인 보조를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명의 이용을 허락하고 이를 위반한 게 처벌한 합헌. 변호사가 있으면 당연히 의사도 마찬가지듯이. 근데 이번에 이제 변호사 관련해서 6번, 7번 요인 나왔어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라 하여금 세무사 업무를 하지 마라. 7번도 비슷하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 조정 업무 하지 마라. 둘 다 요인 나왔어요. 둘 다 요인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상한 나라이기도 한데 변호사 자격을 따면은 수십 가지 다른 자격이 그냥 부여돼요. 세무사 자격 그냥 부여돼. 세무사 시험 봐서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도 그냥 부여돼.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는 시험 봐야 돼. 공인중개사는 시험 봐야 되는데 세무사 변호사 여러 명 유명한 자격증 그냥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만 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쟤는 변호사적이지 세법도 모르고 공인 회계사도 아니고 말이야. 쟤는 또 뭐냐? 저 세법도 모르고 회계학도 모르는 애가 말이야. 장부도 못 읽는 애가 세법도 모르는 애가 무슨 세무사 업무를 하느냐? 이거 세무사 단체라든지 뭐 변리사 단체라든지 뭐 회계사 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선거 때마다 문제돼가지고 이 법이 들어온 건데, 이혼이 나왔죠. 왜? 헌재 재판관들도 곧 변호사가 된다. 논리는 없어 내가 봐도. 논리적으로 말하는데 형식 논리인 거야. 야 세무사학이 있는 거 아니냐. 세무 부여된 거니까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을 했지만 솔직히 말 이 제도 자체가 문제죠. 당연히 자격을 부여해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되죠 사실은. 근데 뭐 자동차로 부여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또 이혼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 변리사는 법정에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죠.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이건 합헌이죠 또. 왜? 재판관들도 꼭 변호사 된다. 이게 또 이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는 또 자기들 직역을 지키는 건 이혼이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들 논리는 있겠지만 아이고 힘들다. 자 9번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자 9번은 다 중요한 판례예요. 기본적으로. 9번은 5월 달에 나왔던 상당히 중요한 판례들이죠.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에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을 가능하고 이게 노동조합장들은 당연하지. 노동조합장들은 뭐 근로에 잘 참여 안 하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바로 가죠. 그런 가능하다겠죠.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이건 가능하고 자 어느 때만 노동조합이 지원할 수 있냐 사무가 두 가지죠. 두 가지 경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기금에 기분할 수 있다겠죠. 경제상 불행이 닥쳤을 때 이런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다. 사용자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하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사용자 측에서 노동조합 측에 보조해 줄 수 있어. 이 두 가지. 나머지 경우 이거 아닌 경우 이를 예로 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걸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 특히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금지돼 있어. 이거 두 가지 빼놓고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면 안 돼. 이런 노동조합법은 단체 교섭권 침해냐? 침해라 봤습니다. 과도하게 제한한다 그랬죠. 과도하게 제한한다. 두 가지 말고는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원을 전혀 못해 사용자가 예를 들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뭐 야외에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야외에 간다든지 그런 뭐 좀 보조해 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금지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이게 금지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왜 나왔겠어요? 노동조합이 이게 사용자한테 돈 먹고 사용자 편 든단 말이에요. 그런 어용도가 있잖아. 들어봤죠? 어용도가 있어가지고 나온 것은 취지는 알아요. 취지상 괜찮은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요새는 뭐 어용도자가 많지도 않고 많이 없어졌고 옛날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또 지원을 좀 이게 자주적인 어떤 교섭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두 가지 경우로 제한했다는 면에서 지나치다. 그렇죠? 추가적인 단체 교섭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걸라. 여기 없지만 그죠? 그 다음에 2번. 알다시피 국회의사당 경계지표 100m 내에서 50배 시금지에 대해서 옛날 합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왔죠. 그렇죠?
의원결재 나왔단 말이죠. 응? 작년 우리가 촛불 집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을 했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때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여기 국회의사당을 둘러싸서 했는데 100m 이내는 접근을 못했어요. 100m 이내 법적으로는 못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제기돼서 이번에 판결이 나온 거죠. 나왔는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신변 안전이라든지 원활한 국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면 허용해야겠죠. 외교기관처럼.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 금지가 요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전면 금지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외교기관도 100m 이내가 전면 금지가 요인인데 법원이랑 국회 전면 금지는 요인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이게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는 외교 사절이죠. 우리나라 왔다. 100m 내에서 5개 집회가 돼요.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 가나다 항목 있잖아. 근데 트럼프보다 중요한가? 국회가? 법원이? 그렇지는 솔직히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미국 지금 뭐 싱가포르 봐봐. 싱가포르 트럼프랑 김정은 간다니까 아예 그 지역 자체를 아예 통제버리잖아,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국회의 경우는 예외적인로도 이게 허용이 안 됐었단 말이죠. 그걸 헌재 합헌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최근에 이혼이 나왔었지. 최근에 이혼이 나왔죠. 그래서 국회의 그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5개 집회는 100m 이내도 허용되는 게 타당하죠. 여기까지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 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이혼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경찰관 직무집행 일부러 넣어줬어요. 판례감에 이 문구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3번은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 장비라는 개념에 무기, 경찰 장구, 체류제, 그와 발사장치, 살수차 이렇게 따로따로 나열되어 있어요. 분명히. 살수차, 체류제 앞에 있죠. 근데 살수차에는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살수차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에다가 체류액을 혼합시켜가지고 혼합살수를 한 거야. 이건 없다는 거예요, 법에. 보면 이제 따로따로는 있죠. 체류제 있죠. 와 그 발사장치는 있는데 살수차는 체류자의 발사장치가 아니라 살수니까 물수자니까 물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수차에는. 그렇기 때문에 체류제를 살수차로 뿌리면 안 되는데 뿌렸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게 이게 법률에 근거가 있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있었느냐? 반대견이 있었다. 그렇죠? 체류제와 그 발사는 살수차니까 체류제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살수차로 뿌리는 것도 근거가 있다. 넓게 해석한 거야, 이 법조문을. 근데 다수 입장은 좁게 해석해서 무슨 말이냐? 체류제와 그 발상 점 찍고 살수차니까 별개다. 체류제와 살수차는. 그러니까 살수차에 체류제를 섞어서 뿌린 것은 살수 혼합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 법률에 근거 없다라 해서 법률 본칙이 위반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어요. 법률 본칙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수차에서 체류제를 혼합해가지고 물이랑 혼합시켜가지고 뿌린 것은 살수행위는 법률적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위에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근거 두고 있지 않다라고 본 거야. 않다. 그래서 법률 본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신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 세월호 사건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그 했던 집회를 가졌던 사람이 청와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수차에서 뿌린 거지. 체류탄을. 어떻게 살수차에다 체류탄을 넣냐? 아예 적군이 몰라도. 국민에 대해서 아예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애들이 죽어가지고 말이야. 청와대까지 평화시위하는데 그걸 가지고 체력을 넣어가지고 살수차에 넣으면 얼마나 세겠어요. 속도가. 백남기 씨는 물만 맞아도 돌아가셨잖아. 체류탄을 여러분 맞아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총 쏴도 있잖아요. 엄청 매워요. 몰라서 그래. 여러분 제대로 된 체류탄 못 마셔봤죠? 우리 때는 그 일이었는데 정말 심각해. 여기 위에다 쏴도 있잖아요. 와 냄새 엄청 죽어요. 반은 진짜 죽어. 진짜야. 맞아봐야 되는데 응? 옛날 때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 정도야. 정문으로 못 들어가. 정말 너무 냄새가 나서 며칠 지나도 정말 레몬 냄새 나가지고 못 지나가요 진짜. 며칠 지나도. 그거 이렇게 쏘골라 원래는. 근데 이제 이한열 씨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쏜 거야. 직격탄 맞은 거 이한열 씨. 그렇게 죽은 거야. 도저히 이렇게 쏘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이렇게 쏜 거야. 이렇게. 나쁜 놈들이 진짜. 적군도 아니고 이렇게 쏘는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러다 여기를 맞은 거잖아. 서 있는데 이렇게 쏘면은 여가 맞을 수가 있나? 거리가 꽤 떨어진 상태에서 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쐈다라면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쏜 거지. 야, 나쁜 놈들 진짜. 어? 그게 사람은 참 믿을 수 없어. 젊은 사람들끼리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리 명령이라 하더라도 대충 위에다 쏘든지 여기다 쏘든지 이래야지. 여기다 쏜 놈이 어딨어. 5.18도 마찬가지고 봐보세요. 끔찍하지. 여러분 모르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응? 근데 나도 학교 들어갈 때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경찰 애들한테. 나 정경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니 시위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맞을 수도 있다는 게 괜히죠. 그럴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모를 수도 있지만 시위 과정이 아닌 과정에서 내가 약간 사이코기도 하지만 나 지금도 너무 억울해. 나 그래 지금도 경찰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거야. 가끔 항의 전화 와요. 여기로 우리 스파르타방으로 내가 경찰 욕한다고. 항의 전화도 오긴 하는데, 응? 강의 때 뭐라 한다고. 응?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 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때 옛날에는 가방을 다 뒤졌어요. 학교 들어갈 때 가방을 참 많이 뒤졌어. 여러분 가방 있죠? 싹 뒤져. 그것 때문에 나는 많이 싸웠지. 그러다가 젊은 놈들이 때려. 다 나랑 같은 나이대거나 지금 생각해 보면 다 22 걔들 다 하나 전경으로 갔던 애들이 날 때려요. 막 모아놓고 진짜 둘러싸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세요? 나 혼자 맞고 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 엄청 공포스러워요. 몰라서 그러지. 둘러싸가지고 때려버려요. 그냥 안 보여준다고. 내가 안 돼 그러면 뭐 백스 떼치면서 막 때려버려요. 그러면 진짜 막 눈물이 나. 진짜 몰라 당해봐야 하는데 진짜 이게 눈물이 있잖아. 진짜 돌아버려. 그죠? 뭐 시위할 때라면 또 원래 것도 맞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학교 가는데 왜 가방 보여주지 않냐. 내가 왜 가방을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범죄자야? 내가 현행범이니? 긴급체포 당할 사람이야? 그것도 아닌데 가방을 열어. 안 된다면 그걸 때려요. 둘러싸놓고. 다 사과해야 돼. 그 새끼들 말이야. 나쁜 새끼들. 아직 경찰 반성을 못 하는데 그게 이런 거 쏘고 자빠지는 놈들이야. 응? 그래서 경찰권 수사조정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거 안 하고 수사권을 달라고 그래야지. 물론 경찰도 뭐 검찰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경찰 이 사람들 반성해야 돼.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이게 그 세월호 그래도 부모님 자기도 제 애가 죽어봐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그래. 솔직히 말해 자기 애가 죽어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형님 애가 죽으면 그만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평생 갈 텐데 경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놈은 경제 논리. 진짜 어디서 그 세뇌가 된 건지 모르지만 나 그래서 우리 형이랑 다 얘기하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아. 한 3달인가 이렇게 지났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하는 우리 누나랑 둘이서. 그래서 아니 자기 애가 죽으면 그렇게 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지 애가 죽어봐라. 그렇지. 평생을 갖고 사는 건데. 그렇지. 뭐 이런 정도 했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애 죽어봐야 그렇죠. 배는 게 없지. 예? 근데 이거 했다고 해서 막 이게 쏘는 경찰이 어디 있어. 이렇게 대한민국 경찰이. 월급 누가 주는 건데. 그렇지. 우리들이 세금 내서 주는 건데. 그렇지. 그리고 이게 수사권 조정해달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지 않고 수사권 조정을 해달라고 해야지. 멍청한 놈들. 그 가다 이거 했다고 해서 강의 들으면 내 그 제자든 뭐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항의하는 놈들이 있어. 그거 가지고. 무식하게 말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나같이 한번 당한 사람 입장에 열 받지 안 받겠어? 솔직히 말해서 받지. 지도 한번 당해보라게 봐라. 그렇지. 열 받지. 그렇지. 응? 이런 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때니까 이혼 나오지 뭐 전 정부 때 이혼이 나오겠어 이게. 정부가 바뀐 것도 상당히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지. 이게 뭐야 경찰이. 어떻게 물만 쏘지. 물만 쏘는 것도 이상한데 근데 물도 안 썼나 뭐. 이제는 경찰이 쫄아가지고 이번부터는 물도 안 쓰겠다. 물포도 안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강의 때 내가 많이 얘기했다. 물포 사용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각하를 했어요. 권리보호 위협다 해서 각하를 했지. 근데 그래서 병란기 사건이 발생하는 거다. 왜 이게 동종의 반복성 위험성이 없는 거냐. 동종의 반복성 위험성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가야지. 근데 없다고 그랬어 현재는. 근데 백남기 씨 때 동종의 반복했잖아. 그래서 사람이 죽었잖아. 왜 동종의 반복 위험성이 없어? 그래서 반대기는 그랬걸라. 왜 이게 동종의 반복 위험성이 없냐? 살수자에서 물포 사용 행위는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권리복이 있는 거다. 근데
전 정부 때 그렇게 써. 이게 재판관들도 대법관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승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본질,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본질을 알아야 돼. 배운 놈들 다 한대. 우리나라 배운 놈들은 안 돼. 국회의원도 안 돼요. 민주당원도 안 되고. 걔네들이 얼마나 생 양아치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배운 놈들은 다 양아치라고 생각하면 돼. 고시 합격자들. 다 양아치다. 이 새끼들은. 나는 내 동기들도 믿어본 적이 없어. 말할 때 말이 안 돼. 옛날에 내가 외무부 당일 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를 구별을 못해 내가. 이게 얘가 너무 근엄하셔. 근엄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대잖아. 야, 나 누군데 어쩌고 하면 그제서야 제 목소리 돌아오면 아 얘구나. 그 정도로 학교 가면 배는 게 없어요 진짜. 이 양아치 마음인 거야. 학교 가면은 완전히 흠말할 거라 옛날에 이 동네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직원들이 맨날 자기들은 고시 수험생이랑 절대 결혼도 안 한다. 근데 결혼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얘네들이 언제 사람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야. 1차만 학교 가면 아니 대법관이래. 2차 학교 가면 대통령이고. 진짜 그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뭐 지지하는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들 고시 출신자들 뭐 변호사애들 믿으면 안 돼 절대. 나는 걔들을 잘 알지. 내 친구들도 많기도 하기 때문에 아는데 쓸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치? 거의 없다 그치?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인 아니면 걔네들이 항상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야 진짜. 조심해야 한다 진짜. 진짜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연수원 다닐 때도 우리 동기랑 안 친했어 별로 친할 이유도 없고 내가 너네랑 왜 친하냐고 이런 입장. 야 내가 너랑 왜 만성냐 이씨. 내가 그렇게 다녔어 연수원 다닐 때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 그 후로도 친할 의욕도 없고 얘네들은 재미도 없고 얘네들은 의욕도 없고 나랑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의 생각. 연수원 다닐 때도 참 야 얘네들은 참 나랑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애들이고 생각만 있어 진짜. 나 연수원 다닐 때.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래. 진짜 그죠. 참 조심해야 한다 그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역할을 못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지 맨날. 주인이 세금 내놓고 이게 총 맞아 죽고 말이야 그죠. 사주차 맞고 죽고 말이야. 뭐 하는 짓거리야 그죠.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위원 확인해 준 게 다행이긴 하죠. 재판부가 안 변했으면 재판부도 별로 변하지도 않았다 그죠.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물포 사형이 옛날에 각하했다 그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포 사형이 옛날에는 각하, 권리보호이 없다고 해서 각하.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물포 사형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혼합살수라고 표현하죠. 혼합살수. 혼합살수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물포 사형행위와 좀 구별했죠. 물론 이제 이게 판례 변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전문이 아직 안 나와서 5월 30일이라서 요약본만 나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이트가 요약본만 나와 있는데 하여간 요약본에는 판례 변경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옛날 판례랑 구별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 총장 후보자에 지원할 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라. 1,000만 원 기탁금 납부. 이거 위헌이 나왔어요. 이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총장이에요 이거는. 국회의원에게 기탁금 1,000만 원 괜찮을 텐데 총장 후보자는 1,000만 원이 과도하다 봤어요. 과도하다. 라고 해서 이게 위헌이 나왔어요. 공모단위권 침해인 것은 전북대학교니까, 그죠? 국립대학교니까 공모단위권 침해했다. 그다음에 법관이 구두 변론하지 않고 재정 시정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등은 아닌 것으로 봤다. 구두 변론 절차 없이 바로 서면으로 바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두 변론 여부는 재량에 맡긴 것 합헌. 그럼 서면 심리로 하는 거지 뭐죠. 대신 신속하겠죠. 자, 6번은 했었죠? 청원 경찰 사건. 그다음에 이건 최신 판례는 아니에요, 사실 6번은. 10번은 의료사고 대통령이 유보한 거 합헌이다 그렇죠. 납부모자의 범위, 보상되는 분담비를 구체적 내용이라겠죠. 그러니까 구체임이지 뭐. 구체적 내용이 구체적임 아니? 그러니까 포괄임금 존치 기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도 필요한 사항도 마찬가지 구체적 내용. 세부적 사항을 말하죠.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쉽죠. 올해 이제 이렇게 내줘야 돼요. 포괄임이냐 구체임이냐는 어떻게 알아? 법률을 다 솔직히 줘봐야 하는 거예요. 법률을 쫙 줘본 다음에 맞추라고 해야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게 구체임인지 포괄임인지 알 수가 없지.
응? 다 주는 게 제일 좋은데 11번. 나 포괄임금 위반이 안 됐었어요. 둘 다. 위반 안 됐다. 11번째는 아까 그 장애인 활동지원금 있잖아요. 급여, 1시간당 급여. 사건에서 수급자들은 자기관련성이 없다 봤어요. 이건 수급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관에 대한 얘기다. 기관. 그 장애인 단체에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장애 단체 기관, 장애인 단체 기관들에 대한 명령인 거죠. 최소한 뭐 얼마 이상 줘라라는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경우는 자기관련성이 있었는데 돈을 받는 그 장애인 활동 보조 급여 수급자들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했죠?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세무 자격 보유 변호사라 하여금 세무 조정할 수 없도록 한 거에 대해서 변호사 개인은 자격관성이 있었죠. 그렇지만 법무법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개인에 대한 권리 제한이죠. 직업의자의 제한이죠. 법무법인에 대한 권리 제한 아니란 말이죠.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 침해를 이루 헌법선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논리.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 침해로 헌법선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기존에 많았죠. 그와 같은 논리다. 그 다음에 교과서 용도 범위를 하위 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은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직접성. 교과서용 도서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정하도록 한 것. 그래서 시행령에서 뭐가 정해지냐면 국정교과서 이런 거민정 교과서 이런 게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전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문제됐던 게 시행령에서 거민정으로만 돼 있던 교과서를 어디 국사 거민정으로 돼 있던 교과서를 뭐랑 혼합 국정교과서 거민정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등학교라든 중학교 국사책 있죠? 국사책? 기존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는 뭐로 돼 있는 거야? 거민정 교과서만 있어요. 거민정 8종 거민정이 뭔지 알죠? 거민정 국정교과서는 뭐야? 국가 만든 교과서지. 거민정은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써가지고 출판사가 있잖아. 뭐 교학사니 뭐니 여러분도 봤던 이런 데가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거민정 받아가지고 교과서 쓰는 게 거민정 교과서고 국정교과서는 뭐야? 국가가 정한 교과서야. 국가가 집필자가 되는 거야.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시세에.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이게 추가가 되는 거야. 이게 추가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국사에서 옛날에는 거민정 교과서 이렇게 돼 있다가 플러스 또는 국정교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정교과서 만들다 난리 났잖아. 국정교과서 그죠? 그것도 이제 저기 뭐 테스크 포스트민가 저기 밖에다 만들어가지고 막 교육부 공무원들 막 데려가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 공무원들 괴로웠지. 하기 싫은데 그거. 여러분 이거 당사자가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양심에도 반하는데 맞지. 그거 만들었던 거야. 내가 아는 놈도 그거 들어가가지고 말이 엄청 고민했어. 국정교과서 그거지. 정권 친화적 교과서를 써야 돼. 쓰는데 협조하기 때문에 참 괴롭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시행령에 맡긴 거예요. 법률에서는. 일단 1번은 법률이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사가 국정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정해지는 거예요? 법률의 시행령이야. 시행령이지. 그러니까 1번의 법률은 직접성 요건을 못 갖추는 거야. 예? 직접성 요건을 못 갖추는 거야. 근데 이제 시행령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겠죠. 갖추는데 권리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시행령이. 왜? 지금 정부 들어와서 국정교과서도 폐지됐죠. 지금은 이제 국정교과서 만드는 얘기가 없어졌죠. 국정교과서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심판할 이게 남아있지 않다. 시행령은. 이래서 각하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살수차와 관련돼서 권리보호익이 이번에는 인정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인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용이 나온다. 권리보호익이 인정돼서 아까 인용결정이 있었죠? 인용결정이 있었다. 그렇죠? 3번. 4번.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청구인에 대해서 청구인의 보도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 제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 의견 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권리를 제한한 내용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한 거지. 구속력이 없다 이겠지. 권고적인 거죠. 의견 제시는 권고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권력적이죠. 그래서 권리 영향 주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견 제시는. 의견 제시. 그 다음 13번에 1번.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자동차 교체 명령해야 할 헌법상 의무는 없다. 소비자 권리 등에서 도출이 안 된다 봤어요. 환경권이나 소비자 권리 쪽에서 자동차 교체 명령해야 할 의무는 없다.
없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보면 그 있었잖아. 뭐 자동차들 그죠? 어디야? 자동차 독일 자동차 뭐였지? 폭스바겐. 폭스바겐 이래가지고 저 SUV 쪽에서 뭐 뭔가 저 매연 이런 거 있었죠? 저감 장치들 안 돼 있고 말이야. 근데 그 산 사람들과 관련해서 자동차 교체 명령을 해야 할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없다고 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5대 입법 부작위로 배웠는데 6대 입법 부작위가 된 사건이 3번이죠. 이제까지는 이혼 확인됐던 입법 부작위는 5가지였죠. 행정 입법 부작위 다 포함해서 5가지였는데 드디어 6가지가 된 거예요. 그게 6번이죠. 6번. 자, 근데 조심해야 할 게 2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은 법률 입법 부작위고 2번은 3번은 시행령 입법 부작위인데 대통령령 3번은 2번은 부진적 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그래서 부작위가 대상이 안 된다. 법령이 대상이 될 수 있을전정 부작위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법률에 대한 얘기야. 2번. 그래서 국군포로법에서 대한민국 귀환하에 등록한 포로에 대한 보수, 기타 대우 지원만을 규정하고 귀환하기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따로 입법하지 않는 것은 진정입법 부작이 아니라 부진입법 부작이다. 그래서 청구가 부적법하다 이렇게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북한에 끌려갔어. 억류됐어.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다 줘요. 응?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50년에 끌려가가지고 탈북했다. 그럼 그동안 못 받은 월급 다 계산해줘. 엄청나게 많겠죠. 60세까지 계산해서 물론 정년까지. 그래서 뭐 30살 때 끌려가가지고 최근에 뭐 탈북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30살부터 60세까지 급여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못 돌아온 사람도 많겠죠. 북한에 있다가 억류됐다가 그냥 사망한 사람도 있겠죠. 그 유가족이 여기 국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급여는 안 줘요. 위로금만 지급한다. 그 위로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진정입법 부작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입법 부작위지. 그럼 위로금 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위로금만 주느냐? 보수를 줘야지. 위로금과 보수는 엄청 차이겠죠? 보수는 30년치 보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액수지 계산하면. 그럴 거 아니겠죠? 근데 위로금은 잘 모르겠지. 얼마 안 될 거야 분명히. 그죠? 위로금이야 뭐 얼마 되겠어요? 몇백이나 몇천이나 되겠지, 그렇지? 별로 안 되겠지, 그렇지? 근데 하여간 위로금을 준다고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급여를 보상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위로금만 지급하고. 근데 이게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부진정이다. 분위기 입법 부작위니까 입법 부작위는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차라리 법률을 문제 삼아라. 그게 2번이야. 그래서 이게는 6대 입법 부작위 아니야. 2번은 각하된 거예요. 2번은 각하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용된 게 3번이야. 정확해야죠.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 포로 등의 억류 기간 중에 행정이나 공원에 상한에 애우를 한다. 등록 포로가 있을 거라면요. 귀환했다든지 또는 거기서 또 사망했던 분들 중에서 공원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공원이 있는 분들. 6.25 전쟁 당시에 끌려갔던 분들이 공원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뭐 탈북하다가 돌아가셨다든지 총을 맞아 돌아가셨다든지 포로로 있다가 북한군과 치열하게 격전을 펼치는 그 나중에 도주하다 사망했다든지 뭐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애외를 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 분들 행적을 고려해서 훌륭한 행적이 있다 이게야. 국군 포로로 계셨던 분들 중에 훌륭한 행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애우를 한다. 이 애우를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한 애우, 뭐 훌륭한 행정을 했던 분들에 대한 애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돼 있어요. 15조 2항에 국군포로법. 예? 15조 몇에 돼 있어. 애우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으로 정한다. 애우를 하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안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대해서 3번 이혼 확인됐습니다. 법률에서 명확한 명식 입법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행정 입법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행정 입법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입법 부작위로서 이혼 확인됐다. 그래서 6대 입법 부작위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철도 주식회사 보상 입법 부작위는 국회 입법 부작위죠. 사실 국회와 관련된 입법 부작위는 하나 있어요. 이혼 확인된 게 오로지 이거 하나. 국회 입법 부작위는. 나머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과 전문의 관련된 제도 관련된 입법 부작위, 행정 입법 부작위였죠. 그다음 대통령의 군법무관 보수 관련된 입법 부작위, 이것도 행정 입법 부작위.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의 평균임 관련된 입법 부작위. 그다음에 이번 지방의회 관련해 가지고
사회상 노무이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와 관련된 조례입법 부작위 5가지가 이제 위헌 확인됐었죠. 하나 더 해서 이번에 국군 포로와 관련돼 가지고 공원이 있는 분들에게 애우를 해제한다라고 대통령이 임했는데 대통령을 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국군 포로 관련된 대통령령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됐죠. 위헌 확인됐습니다. 위헌 확인됐다. 그 조심할 게 2번이죠. 법률은 위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관련 입법 부작위 2번이죠. 2번. 법률에 보상 위로금을 준다. 위로금을 준다. 억류 포로와 관련된 등록됐을 때 등록한 포로의 경우는 보수를 보상해주고 보수로 나머지 분들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위로금을 준다. 법이 있기 때문에 부진 입법 부작위. 입법 부작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각하. 2번, 3번은 대통령 입법 부작위는 위헌 확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볼 것 가지고 있잖아. 이게 법률 입법 부작위인지 대통령 입법 부작위인지 보고 때리는 거야 이런 것들은. 뭐 따져봐서 때리겠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 법률 입법 부작위는 국군 포로 관련된 국군 포로 얘기가 나왔다 이게야. 국군 포로 관련된 법률 입법 부작위는 각하되고. 그 다음에 특히 3번 대통령 입법 부작위만 위헌 확인됐다. 잘 구별해서 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뭐 헌법에서 이번에 뭐 중요한 게 많이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뭐 6월은 잘 모르겠지만 8월에는 상당히 반영될 판례가 많이 있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많이 중요한 판례 나왔으니까 반영 잘 해가지고 보완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추가 판례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행정법 최근 판례 3개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체크해 보세요. 행정법은 최신 판례가 뭐 아주 중요하지 않으면 반영이 잘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것들만 반영이 될 수는 있으니까 몇 개 뽑아왔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1번에 1, 2번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그죠? 옛날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3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법률에는 국토부 장관은 고속버스를 내줄 수 있어요. 고속버스 운행허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직행. 고속이 아니라 직행버스만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어. 근데 이 시도지사가 직행버스를 허가해주고 나중에 고속버스도 운행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인가를 해줘요. 변경해서. 야매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의사야. 그러면 얘한테 고속버스를 못 내줘요. 직행버스는 내줄 수 있어. 직행버스 인허가를 내줬어. 넣어줬다가 애랑 나랑 친하니까 고속버스도 또 그래도 고속버스 추가해줄게. 고속버스로 변경해줘요 인가를. 이게 실제 옛날에 노선 변경 인가 있었죠.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갈 때 경북 도의사가 부산까지 가는 고속버스 노선 변경 인가를 해줬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 경남 지나서 부산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자기 목이 아니란 말이지. 경상남도. 부산은 경상북도 도의사의 영역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선 변경 인가가 이 법이 나왔단 말이죠. 이 법이 나왔는데 약간 유사한 거야. 약간 유사하게 이번에 직행 내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 거야? 고속버스 내주는 거야. 근데 이제 고속버스가 다 잘 되진 않잖아. 또 변경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100대라고 가정해봐. 100대 고속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 그럼 근데 고속버스가 의외로 수요가 많지 않아. 그랬더니 도의사가 그래. 그럼 70대는 고속버스를 운행해주고 30대는 직행만 해줘. 그랬더니 또 다시 변경해줬어요. 이게 뭐 제쯤에 고속버스 직행버스를 내줬다가 고속버스로 바꿨다가 다시 고속 직행으로 또 나눠지고 진짜 멋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다 무효다라고 열받아가지고 4번에 대법원이 하는 말이 야 전체적으로 이 법이다. 다 이 법이다. 전체적으로 이 법이다. 일부가 이 법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 법이다.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진짜. 나쁜 놈들 말이야. 그치? 별놈들이 다 있어.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 법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3번은 이제 맞는 거죠. 위법한 처분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업 계획 변경하는 것 이 법인데 네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다 이게 사업 변경을 재차 또 인가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 법이다.
전체로 위법이라겠어요. 문제 2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허가와 휴업허가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이다. 과징금 부가점 재량이 옛날부터 공정거래법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그러겠죠, 그렇죠? 고려를 해줘야 한다. 수익적 행정의 취소와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있게 될 당사의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 측면, 음주운전 예방, 음주운전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근데 이게 4번에 가면은 그 이륜 자동차를 몰았는데 일종 대형, 일종 보통, 일종 특수 면허를 다 취소했는데 이를 다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라는 원심 판결이 있었는데 위법으로 본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했어요. 위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거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그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위법으로 볼 것인지 아직 몰라요, 사실은. 이거는 그 원심으로 돌아가서 봐봐야 돼,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서 봐봐야 되는데, 전부 취소 부분에 대한 재량 일탈 남용이 위법이라고 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했어요. 대법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심 판결로 다시 보냈어. 원심 판결로 다시 보냈어요. 이륜 자동차를 지금 음주운전해 가지고 제2종 소형면허는 취소돼야 돼. 근데 더 나가서 일종 대형 보통 특수면허까지 취소했단 말이지. 근데 이걸 위법이라고 2심에서 했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재량 일탈 남용을 위법한 오해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판결이 나와봐야겠죠. 대형과 보통은 취소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특수는 몰라도. 성희롱과 관련돼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징계 사유가 부정된 건 아니다. 형사는 좀 더 엄격한 거야, 그죠?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범죄가 있었느냐를 심리하는데 징계는 좀 넓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약간 우리가 뭐죠? 성희롱 발언도 형사 처벌은 안 되더라도 징계는 될 수 있걸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저거 뭐 형사 처벌까지는 그렇지만 뭐 징계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발언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발언들이.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징계까지 그 사유가 인정이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겠죠. 그다음에 2번 승진 심사 방식으로 이제 행해지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자를 승진 인사 발령에 제하는 것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봤죠. 근데 기존 판례와 이제 구별을 할 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승진 대상자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를 취소할 때 그 위법이란 판례가 있었죠. 대령 판례. 대령 진급 예정자로 결정됐을 때 판례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이거. 그럼 이건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대상이 안 됐던 것도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시험 승진 대상자죠. 시험. 오배수를 예를 들면 시험 승진 대상자를 봐가지고 명부에 올라가 있었는데 시험 승진 대상자에서 명부가 삭제된 것이 처분성이 없다고 봤죠. 여기 대립되는 판례죠. 이거는 이제 시험 승진이 아니라 승진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승진 임명이에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승진 심사 방식. 승진 심사 방식으로 승진이 되는 경우에 일단은 명부를 작성했는데 그게 3배수야. 3배수의 명부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나중에 제외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 이거는 자체는 소외 대상은 된다. 그래서 옛날 거랑 구분하시고 육군 삼상한학교 퇴학 처분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 공무원 인사 관련돼 가지고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배제는 어떤 경우라고 하겠어요? 두 가지 경우라고 이제 했죠. 관련 법령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거나 이게 불필요할 때, 현재 불필요할 때 두 가지 경우에 행정절차의 적용이 배제되고 나머지 경우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이것도 그렇다 봤죠. 그 다음에 8호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8호에 보면 이거 제외되는 사유로서 학교 연수원에서 교육 훈련 목적을 달성하는 학생 연수생들을 대상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2조 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돼요. 삼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삼사관학교 퇴학처분은 뭐 적용된다?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된다. 시정명령 됐겠죠.
시정하고 이행강제금. 이건 뭐 알죠, 그렇죠?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다 하도 이행강령 부과할 수 없다. 이미 이행을 하면 이게 기존 판례랑 큰 차이가 없고. 자, 여기까지 하고 행정법 최근 판례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